여러분 안녕하세요. 2016년 지방직 7급 해설 강의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2010년 10월 1일 날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일단 올해 시험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시험일 수 있는 지방직 7급 시험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문제들이 여러분 약간 지엽적인 지문들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우셨다는 거죠. 일단은 제가 늘 8시대에 걸쳐서 골고루 나오는데 선사시대 관련 문제 하나 나왔죠. 신석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초기국가 부여와 옥조 이 문제는 여러분 두 문제는 난이도 하였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가 20문제 중에 일단은 15문제는 주는 문제였고, 저 두 문제는 주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사의 정치 파트 문제가, 일단 고대사의 4문제가 나왔는데, 하나는 백제 문제. 요소 관련 사료 나와서, 요소를 알고 이거와 관련된 백제왕의 업적 물어보는 사료형 문제였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발전 과정, 그냥 2세기, 4세기, 5세기, 7세기 이것도 주는 문제예요. 난이도 하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화 파트에 사실 여러분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지금 삼국 도성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경덕왕 관련 사료가 첨본 사료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여러분이 당황하셨는데 사실 이 사료는 모르더라도 그 보기 지문에서 하나하나 찍어보면 경동왕 업적이 2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 보기가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 푸는 요령이 좀 필요했습니다. 사실은 사료는 조금 생소했지만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려사의 문제가 지금 2문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고려 도경 사료가 나와서 이거와 관련된 왕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사실 2014년 국가직 7급 기출사료였습니다. 고려 도경. 그래서 2014년 국가직 7급에서는 고려 도경 나와서 그 당시에 도자기 문제. 그래서 바로 이때 무슨 상감청자 있었다 그런 문제였고요. 일단 이거는 청자 관련 문제에서 나오는 사료였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문제를 물어볼 수 없으니까 왕으로 갔죠. 인종 때 송나라 사신 서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썼던 기행문이 고려 도경이었고요. 그래서 인종 관련 문제를 물어봤던 바로 관악 지능책 문제였고 사실 이거는 정치사에 들어가지만 사실은 문화사 관련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의 혼인풍습 사실은 이게 문제는 여러분 아주 간단한데 여기서 한자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솔곤 이렇게 좀 낯선 예서제 이런 낯선 한자 용어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쉽게 당황하게 되는 건데요. 올해는 유난히 한자 관련 그런 용어들이 여러분 9급부터 시작해서 7급에 수시로 나왔는데요. 약간 좀 늘 말씀드리죠. 약간 나이 든 교수가 낸 문제 유형인데 그런 한자 문제 나와도 쫄지 마시고 늘 기본 개념 고려 때는 여러분 일부 일처제 첩제도가 없었다. 여기서 첩제도가 있었다. 그걸 법으로 만들었다. 그런 지문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관련 문제에서 특히 제가 여기 조선의 이 외교관 사행 우리가 명이나 청이나 일본에 파견했던 그런 외교 사절단들 그들 관련 문제였는데 사실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당황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여러분 그런 그 사절단 중에 조선통신사 너무너무 강조했었는데 매년 나가지 않는다. 그들 뭐예요? 일본의 막부가 바뀔 때 수시로 나간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정기 사절단이 아니라는 거 그 개념만 잡으시면 나머지 어려운 지문들 제끼고 답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군사제도 관련 문제, 분류사 문제였는데 이건 여러분 너무 많이 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과전법 관련 문제 우리가 경제에서는 고려 전식과 그러면 사실 국가직 7급에서는 바로 올해 여기 노급 관려전 가로누기였잖아요. 굉장히 난이도 하의 문제였는데요. 이번 시험에 과전법 나왔는데 여러분이 뭐냐면 이 과전법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십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직 7급에서 의외로 이 문제가 여러분 많이 틀리셨던 문제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숫자가 나오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당황해요. 그래서 아는 지식도 여러분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기본 개념을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수에 너무 민감하게 다가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과전법은 전민 변정도감이 아니라 급전도감에서 만들었다는 그 기초 사실 아셔야 되고요. 그 앞에 있는 1번, 2번 그런 수에 너무 당황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통치기록 이런 것도 여러분 7급적 문제예요. 이런 것은 7급 시험에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다 좋아하는 문제고요. 서울 7급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많이 틀리셨을 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 조선 후기 관련 문제에서는 박지원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 지방직 취급에서 늘 국사는 사료나 지문형 문제가 나오는데 새로운 사료는 두 개뿐이 없었어요. 바로 여기, 자, 경동왕 사료하고 그 다음에 박지원 사료였습니다. 이 박지원 사료는 굉장히 수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점을 방지하게 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박지원을 끄집어내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료를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료에 대한 여러분이 좀 감각을 키우셔야 되고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모르는 사료는 하나씩 늘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또 여러분 매번 그런 박지원의 모든 글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 여러분 좀 더 기본에 정확히 자 접근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그 얘기를 또 강조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근현대사 늘 여러분 근현대사는 공무원 시험에서 한 30%에서 35% 나오는데 자 7문제 나왔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일단은 근데 근대사의 전개기 즉 1863년부터 1910년 여기 관련 문제가 4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 흥선대원군 그리고 다시 아가파천 시기의 문화사. 그러면 작년 자 국가직 7급 문제는 바로 뭐였습니까? 다시 대한제국 시기에 볼 수 있는 문화적 사실. 맨날 나오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사와 문화사를 같이 보는 거.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늘 구호. 이것도 여러분 늘 많이 봤던 거고요. 대한제국. 요게 약간 여러분 좀 지엽적으로 나와서 낯선 것 같지만 가보개혁. 그 다음에 제가 대한제국. 이런 광무개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개화기에 6개 개혁안 허접하게 알면 떨어진다. 그 6개 개혁안이 갑신정변.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 가보개혁. 명성은 시해당하고 을미개혁, 독립협회 헌의육조, 대한제국의 자 광무개혁. 그 중에 여러분 지금 여기 동학운동과 대한제국 2개나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이 민족 독립운동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단 통치기의 일제 경제정책. 그래서 일본의 경제령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이게 여러분 사실 살짝 여러분이 고민 좀 했어요. 다 답인 것 같은 그런 다 맞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럴 때 더욱더 기본 개념에 주력해야 되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사 관련 문제. 자, 작년 사실 지방직에서는 지방직 취급은 좀 쉬웠는데 하나가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뭐냐면 자, 북한의 대남 도발. 그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다시 여러분 여운형. 자, 중도 좌파 여운형의 정치 성향 물어보는. 그래서 조금 문제 유형이 좀 달라졌네요. 자, 근데 여운형 관련 문제는 자, 이 해방 공간에서 나오는 문제는 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기타 여러분, 자, 안재용, 자, 백남은 이런 인물들, 자, 송진호, 김성수 그런 인물들의 성향을 정확히 보셔야 되고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구급시험에서도 여운형, 그 다음에 자, 안재용, 자, 또는 김규식, 그들이 만든 해방 공간에서의 정당을 연결시키는 문제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 그러한 문제 유형들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자, 지금 전 근대사가 지금 13문제 나왔고, 근현대사가 7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정치사 관련 문제, 여러분 11문제 나왔어요. 그리고 문화사 관련 문제 4문제 나왔는데, 사실은 이 중에 이 인종 관련 문제는 사실 문화사에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통 정치사 관련 문제가 10문제, 문화사 관련 문제가 4문제에서 5문제. 특히 문화사 문제가 많이 나올 때 수험생들은 조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지엽적인 사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늘 정치사에 뼈대 잡고 그러면서 또 그 시대 문화사를 늘 같이 연결시키는 문제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 박지원 이게 당락 결정하는 문제였고요. 요거는 틀렸어도 다른 문제에서 틀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제 박지원이 틀렸고 그러면서 만약 과전법 이런 것들 고려의 혼인풍습 자 그다음에 또한 일제 침략기 이런 문제들은 많이 봤던 문제인데 의외로 이런 문제에서 많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자 그런 시간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 이제 신석기 관련 문제였었죠. 애책형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 주는 문제예요. 자, 신석기. 답이 보이네요, 여러분. 이런 거는 마킹하기 전에 답이 보인다는. 자, 뭡니까? 답은 1번이죠. 동무덤, 널무덤. 신석기 무덤 뭐예요? 토장묘 또는 토묘가 나오거나 또는 자, 우리가 바로 조갯더미 안에 있는 사람의 인골, 웅기, 굴포리에 그거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동무덤, 널무덤은 철기 때 나오는 무덤이고 앞으로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나머지 해설할 것도 없습니다. 난이도 하의 문제였고 주는 문제예요. 모든 시험은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가 여러분 한 12문제는 있어요. 이런 거는 틀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자리에 나타난 시기에 백제왕, 이미 여러분 백제라는 얘기 해줬고 시기만 잡으시면 돼요. 사실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수험서에 있는 사료예요. 자, 중국 사료지만 자, 진나라 때 구려, 즉 고려가 요동을 차지했죠. 그 왕이 누구였습니까? 광개토대왕. 자, 그 다음에, 자, 백제 또는 백가 역시 요서, 진평을 차지했다. 자, 요서 차지했던 왕이 누구였다? 4세 근초광. 그래서 당연히, 자, 백제 왕의 업적 물어보는 거. 자, 근초광. 답이 보이죠, 여러분? 자, 뭐였습니까? 만을 완전히 차지하고 평양에 들어가서, 물론 근초광이 직접 간 건 아니죠. 그의 아들을 보냈죠. 그래서 바로, 자, 여기 고구원왕을 죽였던.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 쉽게 답을 맞출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미륵사 창건한 것은 자 우리가 7세기 무왕이고, 그 다음에 웅주로 도봉인 것은 자 바로 문주왕이었고, 그 다음에 자 신라와 동맹을 강화했던 거, 이거 결혼 동맹 얘기하는 거죠. 동성왕이고, 그 다음 중국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했고 일본의 불교 전파한 것은 6세기 성왕. 그때 자 백제 스님은 놀이 사치계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다시 문제가 바뀐다면 제가 여기에 이제 다른 게 들어가는 거죠. 자, 올해 제가 바로 서울시 7급 시험은 바로 여기에 무왕 때 익산 미륵사에 석탁 관계된 자 사료가 하나 나와서 무왕인지 알게 하고 무왕의 다른 업적 미륵사가 아니라 흥항사 세웠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왕들의 업적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가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번. 이게 의외로 틀렸어요, 여러분. 수험생들은 이런 문제에 당황해요. 왜? 숫자를 안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다 당황해요.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고수래도 이런 문제는 다 당황합니다. 심리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1결당 150결에서 자, 어쨌든 150결에서 제10과 10결까지 차등 있게, 어쨌든 자, 18과로 나누어서 차등 있게 분배했다. 그거잖아요. 자, 두 번째. 자, 2번 지문은 좀 난도 있는 지문이었는데 이거는 사복 기출 지문이기도 해요. 조선에서의 한량 풍간, 한량이고, 그죠? 자, 이들이 바로 자, 소위 유양 풍간이란 말이에요. 자, 풍계는 갖고 있고 관직이 없었던 한량들, 그들이 내가 서울에 가서 임금을 호위할게 그러면 그들에게 줬던 과전법의 토지가 뭐였다? 군전. 그래서 군전, 어쨌든 이거 몰라야 돼요. 5결 또는 이런 거 절대 몰라야 됩니다. 어쨌든 유양풍간 또는 한량에게 자 군전을 주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수조율. 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처음에 자 고려 전식과 1결당 10분의 1. 조선도 자 기본적으로 1결당 얼마? 10분의 1였잖아요. 10분의 1결당 10. 그 당시에 1결당 300두가 나왔고 300두의 10분의 1은 30두였다. 이거는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민변정도감. 자, 전민변정도감은 기출문제였는데, 자, 전민변정도감은 자, 고려 원종 때 만들어졌고, 또 하나 이어서 충렬왕 때도 만들어졌고, 고민왕 때도 만들어지고, 자, 어쨌든 고려가 그때마다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자, 이거는 자, 이 과전법은 전민변정도감에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했다? 급전도감. 좀 치사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 이 어떤 흐름보다는 하나의 지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답은 일단 4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혹 공부하시다가 이 숫자에 오실까봐 또 걱정이 돼서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50결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40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고려의 전식가와 조선의 과전법, 전식가보다 조선의 과전법은 자, 관료들에게 수조율을 좀 더 높이 줬다. 즉, 150결. 고려 때는 여러분 100결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110결이었다 나중에 100결. 그러다가 조선 들어갈 때 150결. 결국 조선의 과저법은 자 공무원을 위한 제도였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150결은 알아야 되지만 그 밑에 다 과마다 토지결수 절대 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5결 또는 10결 이런 거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자 과전법에서 군전은 누구에게 지급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강조했던 거. 자 이 사실 전식과, 자, 전식과에서 군인전 있었습니다. 이거의 지급 대상.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그 다음에 지금 고려 말 또는 조선 초 과전법에서 군전이 지급됐단 말이에요. 자, 이거의 지급 대상이 다르다는 거. 자, 이거는 누구에게 지급됐습니까? 중앙군, 2군,
6위. 그 다음에 여기는 절대 중앙군 5위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 이거 진짜 잘 나오는 여러분 지문이고 지금 이제 난도 있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시험을 보러 가신 분들은 이런 기출문제 파악이 돼 있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 문제 보시면서 다시 그런 토지의 기본 개념을 잘 보시고 이 군전 지급 대상은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요. 자, 이거는 누구에게 줬다? 좀 전에 얘기했던 한량 또는 유향, 풍간. 유향풍간. 향촌에 있으면서 풍계는 있고 관직은 없는 그들이 마음을 먹어서 내가 서울에 가서 임금을 시위할게. 그럴 때 그들에게 군전을 줬다. 그래서 고려의 전시가와 조선의 군전 지급은 진짜 많이 물어보고요. 제가 올해 그 상반기에 국가직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 지방직 서울시 그리고 7급 문제풀이를 1월 달부터 제가 7월까지 문제풀이를 했어요. 그 문제풀이 속에서 이런 문제를 제가 한 3번 다뤄드렸습니다. 군인전 지급대상. 그래서 일단은 정확히 문제를 많이 보는 것보다 정확한 기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10분의 1. 조선의 10분의 1은 일결당 30도였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본 개념에 주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년에도 여러분 우리가 경제편에서는 토지제도를 제일 좋아해요. 토지제도. 그럴 때,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고려의 전식과 조선의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다음 자리에 나오는 인물. 활동 오른 거. 이런 거는 선생님, 어느 사료에 있나요? 이건 사료가 아니기보다는 여러분 지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가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여 힘써 교정하고 쇄신하니 치도가 맑고 깨끗하여 국가의 재정이 풍족하게 된 것은 득이며 장점인 것이요. 쇄국을 스스로 장한 쇄국. 쇄국 문을 닫았다. 자, 흥선대원군 안으로는 왕권 강화, 민생 안척제, 밖으로는 쇄국 정책. 우리는 키워드가 딱 이건 거죠. 쇄국.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 인물은 다 계약이 인물이구나. 그래서 답이 보이는 거죠. 흥선대원군은 임오군란 때 재집권하게 되면서 다시 오군영을 별기군을 없애고 다시 오군영을 복구시키잖아요. 대원군의 정책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국기무처. 이거는 1차 가보게요. 바로 이때 김홍집 얘기고요. 김홍집이 총재관을 역임했고 을미의병이 확산되자 해상 공고조치 발표했던 것은 고종이고 그리고 다시 갑신정변 발발하자 청군의 개입을 요청했던 것은 바로 옹건개화파, 민시세력, 명성을 중심으로 한 옹건개화파 또는 수구개화파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셔야 됩니다. 또한 올해 제가 국가직 9급에서는 뭐였습니까? 임오군란, 갑신정변 나왔죠? 갑신정변 나오면서 다시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늘 여러분 근대사에는 정확한 사건들과 함께 그 내용을 꼼꼼하게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5번 가로에 들어갈 단체. 이건 주는 문제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해서 뭐를 조직하고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1940년에 이동하면서 만들었던 최초의 정규 부대가 뭐였다? 광복군. 광복군 물어보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이 광복군 여러분 연합군하고도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광복군은 연합군과 결합해서 영국과 특히 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했었고 이미 광복군의 활동이 쫙 나와야 되는 거죠. 이미 기출문제예요. 광복군 대일대덕 선전 포고하고 영국군과 함께 연합군의 일원으로 인도 버마 과거의 버마, 지금의 미얀마 전투에 참전했고 마지막 미국 OSS와 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지만 일본이 8월 15일 연합군한테 무조건 항복하게 되면서 우리의 국내 진입작전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기출문제에 이때 나오는 사료 외구의 항복 이거는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 바로 했던 김구 선생의 마지막 글. 어쨌든 답은 바로 2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런 지문도 나중에 공부할 때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처음 초보자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지만 또 여기 지문 바뀌어서 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국 국가연합에서 쌍성보. 올해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다음 주 1920년대 우리의 무장 독립운동가 아닌 거 쌍성보 전투 30년대. 올 상반기 문제였고요. 이건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중국 팔로군과 함께
활동했던 이거는 바로 1942년에 조직된 조선의용군. 자, 이들이 북한 들어가서 인민군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연해주에서 러시아 적색국가 결합해서 자, 여기 구축하려고 했다. 이게 바로 자유참변이 좀 이따 일어나겠죠? 어쨌든 러시아에서 자, 러시아 적색군과 결합했던 거. 자, 서일의 대한독립군단.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자, 이런 자,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올해 이거 나왔었고, 자, 1번 올해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20년대 운동이 아닌 거, 그래서 3번, 1번. 30년대 이것도 기출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이런 거보다, 자, 이런 뭐 내용들 보는 것보다 20년대, 30년대, 40년대 무장 독립운동을 확실하게 외우시는 게 더 이런 거 좋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이게 여러분 생소했습니다. 사실, 자, 선행학습사 교재 이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쨌든, 자, 이 국사점 시어점 KR에, 자, 시험번 당일날 여러분 해설지 올려드렸고, 제가 이제, 저의 책에 어디에 기본서에 어떤 내용이다. 근데 사실 너무 아쉽게도 제가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교재에, 자, 왼쪽 페이지에 문화사 파트에 있었던, 자, 왕공토얘기. 자, 근데 많은 분들이 답을 1번 하셨어요. 1번을. 그래서 1번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장안성 때문에. 쌤, 장안성, 발의 주작대로 당의 장안성 모방했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 1번으로 답을 하신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장안성은 워낙 발의 주작대로 해서 강조하지만 다른 나라도 모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말은 얼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고구려 수도 평양에 장안성이 구축되었다. 그 당시 그들은 자, 당의 영향, 당이 있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장안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평양성 가로 열고 장안성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그거 몰라도 돼요. 그거 진짜 몰라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지엽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제가 나라마다 수도 바뀌는 과정을 강조했었는데 고구려는 3번 수도 바뀐다. 자, 제일 먼저 자, 여기 주봉, 부여에 있었던 주봉이 내려와서 자, 어디서 나라 세운다고 했어요? 네, 졸번 또는 지금의 환인. 이 환인 지역에 있었던 산성이 오녀산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다시 어디로 간다? 국내성으로 가죠? 국내성 또는 지금의 자, 지반. 여기는 국내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어디로 간다? 평양성으로 가는 거죠. 여기 여러분 당연히 왕궁터도 있고 자, 뭔가 적을 방어하기 위한 산성도 있고요. 더더구나 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얘기할 때 자, 고구려는 지반 유적지구 그리고 평양 유적지구 이 두 군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갔는데 특히 그중에 이 지반 유적지구에 여기까지 확대해서 바로 오녀산성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란 말이에요. 자, 고구려 유적지로서. 그래서 이미 제가 이 부분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오녀산성은 국내성을 방어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오녀산성은 바로 여기 졸번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 있었으니까 이 지역을 방어하고 이 지역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거에 더 주력하시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서 자,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올해 제가 이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자, 백제. 자, 백제가 자, 바로 2015년에 제가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됐잖아요. 어디였습니까? 자, 공주, 그리고 부여, 그리고 익산.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문화유산이 있는지 특히 자, 백제 사비성에는 따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백제 나성, 부여 나성에. 그 다음에 신라 역시 적을 막기 위해서 산성이 있었고 왜? 끊임없이 이민족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여러분 답은 일단 4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틀리셨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공부를 하신 분들을 제가 시험 보고 와서 물어보니까 1번을 많이 하셨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무조건 장안성 이거는 발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지식에서 좀 더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이런 산성들 얘기는 한 번에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됐고 요게 조금 이번 시험에 좀 당락 결정하는 문제가 이거하고 박지원이었네요. 생소한 문제는. 자, 그 다음에 다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의 혼인푸석.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결혼 후 신랑이 신부집에 머무르는 자,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일단 당황해요. 근데 사실 올해 자, 서울시 7급에서도 여러분 이 한자 용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약간 올해 시험의 특징은 약간 여러분 좀 이 한글식 표현보다는 그냥 대리 사이즈거든요.
이거 표현보다 이렇게 한자식 표현을 여러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번 국가직 체급에서 자, 담배를 남초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다음에 자, 국가직 구급에서 자, 농장을, 대규모 토지를 전장.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한자식 표현을 그냥 탁탁 집어넣어서 여러분 헷갈리게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대리사이제. 자, 여러분 이거 예서제도 대리사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 이 단어에 주력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박유사료 읽으셨죠? 박유사료. 박유가 충렬왕 때 어느 날 첩제도를 주자라고 제안했잖아요. 근데 결국 뭐요? 집집마다 다들 부인을 무소해서 첩제도는 실현되지 못했다. 이미 고려는 법적으로 여러분 첩제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유사료에서 이미 우리는 자, 원의 역량으로 여러 명의 처와 첩을 두는 다첩 병첩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아닙니다. 이때 박유가 몽고애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자꾸 첩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몽고인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한 지금 자, 남자는 적고 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가 많다 보니 결국 결혼 못한 노처녀가 많더라. 그러니까 결국 자, 어떤 신문에 따라서 즉 자, 관리들의 풍계에 따라서 첩제도를 주자.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각각 재상들이 자기 부인을 무서워서 실시하지 못했다. 항상 고려의 여성의 지위 얘기할 때 진짜 강조하는 거잖아요. 고려 여성의 지위는 베스트죠. 늘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상한 한자 말이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아는 지식으로 감안했어요. 그럴 때는 늘 삼각형 해놓고 삼각형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자 어쨌든 고려는 여러분 대리사이제 일반적 모습이었잖아요. 대리사이제는 고려부터 조선 전기 일반적 모습이었다. 조선 후기 가면 친형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친형제도 들어가면 틀린 거죠. 그러나 대리사이제. 자, 한자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왕을 비롯한 종시대 경우 동선, 근친혼인, 종례혼의 관행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게 충선왕의 교지였잖아요. 충선왕이 왕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내렸던 교지가 뭐예요? 제발 자, 왕실 왕족들은 동성끼리 결혼하지 말아라. 그럼 누구랑 하라? 다른 시족하고 검세족하고 결혼. 즉 왕실 안에서는 뭔가 자 종례혼, 동성혼 이게 바로 그들 간에 유행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 사실 알고 있고요. 자 박유사료, 자 우리가 충렬왕 사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자 4번 지문. 선생님 이런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공녀 선발 피하기 위해서 어린 신랑을 처가에서 양육해서 혼인시키는 예서제. 어쨌든 제가 좋은 제도. 자,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그러다 보니, 자, 10대가 되기 전에 여러분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자, 이 신랑도 어려야겠죠. 근데 이런 얘기 안 했어도 여러분은 이 정말 중요한 이 3번 지문 갖고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본 개념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주제는 너무 잘 나오는 주제고요. 그래서 고려인들의 여성의 지위, 결혼 풍습 그런 것들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럴 때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 문제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려웠어 라고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고려와 조선 후기를, 자, 이런 혼인 풍습을 비교할 때는 되게 쉽게 느껴지세요. 근데 이렇게 한나라 거, 말하면 집중 물어볼 때는 구석에서 이렇게 어려운 용어들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역사는 흐름도 파악하고 그 나라 상황도 정확히 보셔야 된다. 어쨌든 자 한자 용어 때문에 여러분 너무 쫄지 마십시오. 자 더욱더 기본에 주력하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자 8번 아가파천. 자 아가파천이 언제 있었습니까? 1896년. 그래서 1897년까지 대한제국. 좀 이따가 이제 고종이 자 다시 황궁에서 경운궁 지금의 덕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 어쨌든 명성호 시해당하고 자, 좀 이따가 1896년에 우리는 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이때. 그러면 이때 볼 수 있는 모습이 뭐냐? 어쨌든 자, 답은 일단 백동하고요. 자, 청량리, 여러분 청량리 전차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독립협회 얘기할 때 독립협회 가장 중요한 활동이 만민공동회. 자, 만민공동회가 1898년 있었는데 그해 자, 서대문에서 청량리 사이에 전차가 개통되고 바로 그해 명동성당이 개통되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한성수보도 너무너무 잘 나오죠? 이거 여러분 지금 막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되게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 여러분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2년 전 국가직 7급에 또 나왔고 9급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성수보 최초의 신문 1883년. 그러나 1884년 갑신정변의 계기로 결국은 중단됩니다.
그 다음에, 자, 천일은행. 자, 대한천일은행. 이거는 대한제국 때 만들어진, 1899년에 만들어진 은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자, 알바를 하나 했었는데, 그때 뭐였냐면, 지금 우리은행의 전신이 조흥은행이고요. 그 조흥은행의 또 전신이 과거에 천일은행이에요. 그 조흥은행이 여러분, 은행이 합병하면서 지금 우리은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조흥은행이 100주년 되는 해, 바로 이 자기네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자료가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로 개입을 좀 했었었는데, 물론 약간의 그런 자료 모으는 그런 알바를 대학 때 했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이거는 대한제국 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동화, 여러분 우리가 백동화를 못 쓰겠던 거, 이게 바로 메가다의 화폐개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904년에 중단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은 백동화 주저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파트에서 진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가 특히 9급에서 잘 나오는 게, 이렇게 시깁, 이렇게 바를 만들어 놓고 어떠한 시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모군란, 그 다음에 아가파천,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대한제국, 그리고 러일전쟁 발발 이렇게 해놓고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꼭 개학에는 정치사와 함께 그 당시의 문화사를 꼭 같이 접목해야 됩니다. 고득점 비판보다 정치사 문화사의 접목이다. 눈이 강조했고 늘 이러한 훈련을 정확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무단 총치기 일제침략 1단계 1910년부터 1919년 그때 얘기잖아요. 온갖 령이 나옵니다. 다 맞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조선 광업령, 그 다음에 회사령, 토지조사령, 그리고 조선 어업령 이런 것들을 다 발표해서 온갖 령이 나온다. 특히 조선 광업령, 광산 진출하기 위해서 했겠죠. 그 다음에 회사령, 특히 뭐였습니까? 허가제. 1920년대 뭐예요? 신고제. 주로 허가제와 신고제 바꿔내는 난이도 하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올해 2016년 국가직 9급은 토지조사 사업의 명만 집중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제가 올해 나왔던 상반기 문제에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의 지문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답이 나오는 거죠. 토지조사령은 토지에 뭐를 조사하는 거? 소유권. 그래서 토지 소유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황무지 이거 규정은 없어요. 이 규정 없고 개인의 토지를 근도하겠다. 자신의 토지를 신고하는 거잖아요. 기한부 신고제. 그래서 일단은 토지조사령 자체에는 황무지 국유지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봤던 9급 국가직의 지문이 또다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문제를 100문제 보는 것보다 기본서를 정확히 보고 문제 보는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 어업령, 당연히 1번이 또 우리의 어업을 점령하는 거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황실 소유의 어장 같은 거 이런 것도 1번으로 가겠죠. 1910년대에 온갖 령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 되게 여러분 어렵게 느껴져요.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10번 문제. 다음 글을 쓴 인물이 만난 국왕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고려도경. 이미 기출사료예요. 도기의 빛깔이 푸른 것은 고려인들 피색이라 한다. 송나라 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 이거 알고 있었죠? 왜? 기출문제니까. 2014년 7급 국가직 지문이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출문제 갖고 공부할 때는 그냥 답이 뭐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사 역사는 이게 어느 시대냐? 시대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또 특징이 뭐냐? 이 사료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는 언제? 인종 때고. 여기서는 바로 도자기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또한 고려도경은 도자기 얘기만 하는 거 아니죠? 고려에 다른 것도 얘기하잖아요. 이자금이 어떻고 김부식이 어떻고 그 당시에 문별귀족의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인종 때 들어왔는데 이자금에 난 직전에 그가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는 특히 도자기 얘기할 때 상간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2014년 7급 국가직은 이거 나와서 상간법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난이도 하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보실 때 여러분 이 문제 자체 답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또 어떻게 변형될까? 항상 시대,
이게 어느 시대냐? 인조.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자, 관악지능책이 나오네요. 자, 관악지능을 해서 국자감에 칠제 둔 거 누구였습니까? 이건 예종이고. 그 다음에 평양에 무슨 기자사당 두고, 자, 이건 숙종이고. 자, 그 다음에 경사 육학을 두고 지방의 향교 또는 향학, 이게 바로 인종이고. 그래서 답은 일단은 자, 3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정확히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을 5도 양계. 자, 5도는 바로 무엇입니까? 현종이고. 그래서 지금 시기별 특징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늘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 파악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위해서 늘, 자, 주요 왕들 알고 그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분류사로 간친 선왕사의 시대사 자, 시대사 도표 또는 연결고리의 시대사 도표. 그런 게 이런 걸 훈련시키기 위한 도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사실도 알아야 되고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의외로 학생들이 딴 데로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종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딱 인종으로 그냥 송나라 사신 기출사료니까 어느 때 이걸 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 이 문제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료가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올해 나왔던 자 문제 서울시 7급은 삼국사기가 나왔습니다. 삼국사기. 인종 때 삼국사기. 그래서 바로 이때 그가 살았던 그 인물의 특징. 그래서 뭐요? 그가 숙종, 예종, 인종 그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숙종, 예종, 인종 때 상을 또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난도 상의 문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늘 흐름에서 정확히 파악하시면서 정확한 왕의 업적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이거 주는 문제죠. 자, 이제 막 종합반 한 달 들으신 분 또는 한 주 들은 분 답을 맞출 수 있죠? 가, 은나라 정월의 제천행사. 자, 영거 어디였어요? 부여. 자,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감회장에다가 형체만 덮이도록 했다가 가죽과 살이 썩으면 뼈를 추하여 가까운데 넣는다. 뭐야? 옥조에 바로 골장제 또는 가족 공동묘. 부여, 그 다음에 옥조. 자, 그러면 대군왕은 없고 대대로, 자, 대대로 음락의 대대로, 여러분 대대로, 고구려 그 대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대대로 이어서 쭉 음락의 장수가 어쨌든 연맹왕국이구나. 연맹왕국 아니구나. 군장국가구나. 자, 군장국가 어디입니까? 나죠. 여기는 왕이 있었잖아요. 여기는 왕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면 일책 12법. 자, 이거는 부여와 고구려. 그러니까 부여 맞죠? 그 다음에 서옥제. 이거 대르사이지 어디였어요? 고구려. 그 다음에 체크하는 동해고. 기본 문제. 이거는 그냥 주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자 12번 이것도 주는 문제 순서. 자, 일단 순서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정보에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어디도 안 나왔는데 하다 보면 나와요. 자, 낙랑고 몰아냈고 대동강을 유역을 차지하는데 자, 한삭을 완전 몰아낸 왕 뭐예요? 고구려 4세기 초 미천왕. 그 다음에 왕이가 처음으로 형제 상소에서 부자 상소. 얼마나 문제 성의 없이 냈어요. 나라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가 고구려도 여러분 자 형제에서 부자, 백제도 형제에서 부자, 신라도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럴 때 고민하지 말아야겠죠. 고구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고구려 언제였다? 2세기 고국천왕. 자, 세 번째 평양으로 도읍 옮기고 자 평양으로 도읍 옮긴 거 어디였습니까? 5세기 장수왕. 그 다음에 자 천리장성. 우리는 역사상 천리장성이 2번 있었다. 일단 7세기 고구려가 당나라에 대응하기 위해서 7세기 연개소문 때 저기 요동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11세기에 바로 고려가 거란과 여질 측에서 이쪽에 압록강에서 동해안에 있었고 당연히 이거는 일로 가면 안 되죠? 이건 고구려구나. 그래서 고구려 사건 물어보는 거. 그래서 출제자가 나라 이름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자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자 보입니다. 자 13번 조선시대 사행. 여러분 제가 이번 그 출제자는 박지원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박지원의 열알기 읽으셨습니까? 박지원의 열알기에 보면 그가 바로 연행사로 가잖아요. 청나라에. 어쨌든 좀 이따 박지원도 나오고 자 조선역의 명예 파견된 사전은 조천사, 조선 후기 청해 파견된 사전 연행사 몰라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또 여기서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일단 삼각형 하세요. 잘 모름. 나 모름. 두 번째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의 통신사 여러분 정말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기출지문이란 말이에요. 매년 가지 않아요. 여기는 정기적으로 가는 매년 가는 사절단이고 통신사는 자 우리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번 갔는데 왜? 일본에 누가 바뀔 때? 막부가 바뀔 때 그랬잖아요.
최초의 한류다. 그렇죠? 무사가 바뀔 때 가면 자 일본인들은 이 통신사한테 뭔가 받으려고 노력했고 더더구나 조선통신사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강조했는데 왜? 자 작년 하반기에 국가가 아니에요. 민간단체 일본과 우리나라 민간단체에서 합작뜻을 모아서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일본과 우리 사이에 있는 조선통신사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올리자. 그래서 지금 합의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합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될 수 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그래서 여러분 조선통신사 그때 물어본다. 그래서 매년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북경에 사실을 보내온 인물들은 좀 이따 북학 이들이 박지원, 박재가 북학파가 된단 말이에요. 청에서 그들이 보고 오죠. 그 다음에 조선후기 사행에서 역관들 팔포무역 이것까지 몰랐대요. 지금 이 출제자는 굉장히 하나하나 사실을 따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문제 나올 때 늘 굵직한 기본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 이제 조천사가 누구고 몇 년 나갔고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제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건 강조했고 팔포무역은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8개 보따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팔포 뭐냐면 그들이 비용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8개 보따리가 있어요. 그 보따리에 인삼 보따리 인삼 8개 가서 경비로 자 돈 떨어지면 인삼 팔고 자 경비 마련하고 이게 팔포 8개 보따리를 들고 왔다. 팔포 무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지식 알 필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통신사. 그러니까 늘 답은 기본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체감적으로 많이 어렵게 느꼈지만 이거를 자 많은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번 취급은 자 지방지구는 좀 평이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기본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국가직 9급보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자 그래도 여러분 어쨌든 85점이에요. 7급 시험은 지금 85점은 자 어느 정도 선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기본 7급은 전 과목에 평준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90점 맞으면 완전 잘한 것이고요. 85점도 어느 정도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이 자 7과목이 원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다시 14번 너무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떠들어요. 책 이렇게 소를 읽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행포한 강적의 머리를 베겠다. 자 안으로는 반봉건 밖으로 반해세. 바로 전봉준이 했던 경문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중에서 여러분 중에 지금 막 한 달 된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2달 뒤에는 야 별것도 아니다. 발로 풀어도 돼요, 여러분. 기출문제집 보시면 계속 동학운동 나와서 동학의 구호를 물어보는 거. 또한 갑진정변 사건 나와서 그들의 구호 물어보는 거. 자 대한제국 나와서 구호 물어보는 거. 자 동학운동에서 구호는 제발 이름 없는 잡스에 좀 근절하라.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갑신은 무슨 지조법을 개혁하자 그렇게 폼나게 얘기했지만 동학군들은 무명의 잡세. 답은 1번. 그래서 또한 여러분 이 문제가 바뀐다면 여기에 이제 동학운동 들어갔다고 쳐봐요. 동학이 아니지 가보개혁. 가보개혁과 관계있는 게 뭐냐. 자 장교를 육성하고 징병제 민법 형법을 제정해서 개인의 재산을 지킬 거. 이거는 2번과 4번은 자 가보개혁네요. 또한 여기에 독립협회가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독립협회와 관련된 게 뭐냐. 답은 3번 중추원 의장이 제발 서명할 거. 그러니까 뭐냐면 6개 개혁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자 최소한 6개 개혁안이 뭐다. 갑신 자 동학 가보, 을미, 자 그리고 독립협회 헌의육조, 대한지구의 광무개혁. 이거는 필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광무개혁 나왔네요. 다음 조칙 이후에 정부가 추진한 정책 황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황제께서 조칙을 내리시기를 미는 우리나라의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 자 근본이 굳어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다. 근본을 굳게 하는 방도는 재산 안업. 참 어려운 말 쓰고 있어요. 항심 있게 하는 것이니 누가 그 직책을 맡을 것이냐. 정부일 뿐이다. 자 황제께서 뭔가 개혁하겠다. 대한제국의 얘기란 말이에요. 자 광무개혁에서의 자 개혁안. 그래서 뭐 여러분 자 여기에 개혁안 뭔가 양전 사업도 했고 자 잔업 실험장 그리고 자 근본이 이제 이건 아직 경제에서 엄청 강조해요. 그 다음에 공모하면 자
갑오개혁 내용입니다. 아까 갑오개혁에서 제가 이 앞에, 자, 갑오개혁 얘기할 때 갑오개혁은, 자, 파라문, 8개 아문을 두어요. 그래서 탁지아문, 자, 네모아문, 이런 식으로 8개 아문이 있고요. 이게 1차 갑오개혁이고, 2차 갑오개혁 하면 7부로 나눠요. 그래서 탁부, 내부. 그래서 뭔가, 자, 결국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맥락인 거죠. 개혁안. 그래서 이미 여기서 무슨 아문, 산업정책을 담당하기 위한 무슨 공무 아문, 몰라야 됩니다. 이런 아문, 8개 아문. 이게 바로 1차 갑오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을 맞출 수 있었던,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 자, 이제 이 상공유사. 미추천 왕이 조성의 관유와 문화유산만을 보기해서 고른 거. 그러면 상유사 어린이 책 읽으신 분들은 이 사료가 금방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게 좀 낯설어요. 2014년 7급 국가직 시험은 또 하나 상공유사에 나오는 바로 선동량의 영묘사, 개구리 사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학생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또 이번에 모르는 사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료 몰라도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지식. 가문사 삼식석다 어느 왕 때? 신문왕. 자, 석고람 언제? 경동왕 때 만들어져서 완성은 해공왕. 자, 그 다음에 상원사 동정 어느 왕 때? 성덕왕. 그리고 불국사 또는 불국사에 뭐 들어가는 입구, 이건 불국사 얘기하는 거죠. 불국사 언제? 경동왕 때 만들어져서 해공왕 때. 그러니까 이거 모르더라도 여기서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친절하게 둘. 사실 잘내 문제는 사실 여러분 수능에서는 이렇게 보기형 고를 때 이렇게 둘 내지 않아요. 자, 원래 잘내 문제는 하나, 둘, 셋, 넷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누구나 외우거든요. 여러분 이거 이 파트는. 그래서 그냥 뒷걸음질 해도 답이 나오네요. 니은하고 리을. 어쨌든 자, 이참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료. 그래서 어쨌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경도왕 때 사료입니다. 자, 이 군역제도. 제가 늘 제도사는 꼭 분류사로 봐라. 자, 법법 몇 세기? 15세기 세종. 자, 각 지방의 진관. 15세기 방어 시스템 진관 체제. 자, 16세기 뭐 긴 끈으로 묶는다. 자, 보세요. 아, 여기 진관에서 방군수포. 자, 소위 제가 오버했네요. 자, 이거는 방군수포. 방군수포는 언제? 자, 16세기 이루어지는. 자, 이제 군대를 풀고 군포 걷는다. 자, 이거였고. 그 다음에 평민에게만 징수해왔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징수하는 호포제 또는 동포제 언제였습니까? 대원군. 흥선 대원군. 종래 군역이 면제되었던 상층 양인들은 선무군관. 자, 균역법에서 보충액을 정하기 위해서 선무군관이라는 자, 제도를 만들어서 선무군관세 걷었잖아요. 18세기 영조의 균역법. 순서. 그래서 여러분 선학사 도표 보시면 제가 그 페이지 정리해다 드렸지만 거기에 15세기 법법, 좀 있다가 방군수포, 자, 군적수포, 그리고 균역법, 그리고 호포제,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 늘 하나하나 보시면서도 전체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중에 자, 이거 균역법 제일 잘 나오죠, 여러분. 균역법도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 19번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또 약간 좀 힘들어져요. 사실 이런 게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들, 자, 경찰 2차 때문에 자, 이 강의로 듣는 분들, 자, 제가 늘 7급 문제 유형은 경찰 문제 유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뭐냐면 이렇게 한 사실을 지엽적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 문제 유형을 보셔야 되는데요. 어쨌든 역대 국왕의 언행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자, 국조보감, 제가 국조보감 강조하는데 국조보감은 세종 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론 세종 때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태종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옳지 않은 거 답은 1번이고요. 자, 춘추관 관청별 업무일직의 등록이에요. 아주 오래전 7급 시험에서 되게 어려웠던 문제가 등록만 물어본 거예요. 등록. 어쨌든 그 사람은 기출문제에서 등록이 뭔지 관청, 비변사 등록, 의정부 등록, 이렇게 관청의 기록을 등록이라 부릅니다. 어쨌든 춘추관은 관청벌 업무일진 여러 관청의 등록을 모아서 시정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조선 초기부터 왕실 관련 행사나 국가적 행사에 필요한 기록을 모은 게 의계, 조선왕조 의계, 현재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 그 다음에 승정원의 주서는 왕과 신하 간에 오가는 문서와 국왕의 일가를 매일 기록해서 승정원 일기,
이건 여러분 서울시 7급 기출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제가 승정원에는 일단 도승지가 있고, 자, 그 밑에, 자, 다시 승지. 6파트에 있는 6명의 승지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 이조 전문가, 병조 전문가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있고, 다시, 자, 주서. 행정관이 있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는. 조선은 정말 기록을 잘 남기는, 자, 왕조였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승정원 주서. 요거는 서울시 기출지문.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렇게 자 선학사 기출조포 같은 경우 이런 문제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지문 갖고도 하나의 좋은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들은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는 문제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앞으로 훈련 국조보강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봐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런 조선왕조 의궤 또 하나가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의궤만 따로 기출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승정원의 이런 기록이 뭔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19번 이게 바로 이번 시험의 난이도 상해 문제예요. 최고였습니다. 최고.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저의 제자가 어쨌든 여러분 이제 이 시험을 보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시험 보러 가지 않았으니까 카톡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카톡으로 그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는데 그 제자가 보낸 그 시험지에 박지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자가 엄청 수준 있네? 박지원이, 어떻게 박지원 알았지? 그랬는데 밑에 여러분, 여기 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야? 이랬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히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아까도, 자, 뭐였어요? 여기, 자, 서궁의 고르도궁. 그것도 정말 고르도궁 딱 맞추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밑에 답이 틀린 분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거는 뭐 제자를 여러분 디스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리가 수험장에서는 뭔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운 지문들이 많아요. 몰랐던 지문이 많아요. 그러면 늘 수험생의 심리전이 뭐냐면 못 봤던 거에 답을 하세요. 이거 너무 쉬운 것 같아.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아는 지식에서 치세요. 모르는 거 다 XX 하세요. 자, 그러면 자 사실 이거는 박지원 맞힌 거 굉장한 겁니다. 이건 사실 이게 여러분 1998년인가 1999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 모르겠는데 이때 돌베개 출판사에서 나의 아버지 박지원이라는 자 책이 번역이 됐어요. 거기에 이건 박지원의 둘째 아들이 쓴 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전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엄청 좋은 책이지만 그걸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그럼 끝도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참에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은 볼 시간 없습니다. 합격하고 보세요. 자 아버지는 권력의 부침에 따라서 아첨하는 자들을 보면 참지 못하였으니 이 때문에 평생 나의 노염을 사고 비방을 받는 일이 아주 많았다. 여기에 붙었다가 저기에 붙었다가 하는 세태가 꼴불견이었는데 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이러한 세태를 미워했다. 그래서 9편의 전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친구가 여기에 밑줄 딱 치고 그리고 박지원 저보다 수준이 더 높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 박지원이 지금 9편 양반전 이런 식의 여러분 9편의 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어에서 배웠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이런 질문 없었어요. 내가 하는데 어쨌든 자 9편에 절여져서 세대를 풍자하는 그래서 그 속에 왕왕 우스개 기자 박지원은 양반을 여러분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한 박지원이 자 그 당시에 청나라에 바로 자 갔다 왔었죠. 그래서 그가 열아익이 있었고 그러면서 문체 혁신을 시도했죠. 그래서 이때 자 정조는 박지원이 바로 노론 계열이었잖아요. 노론 계열. 노론의 젊은 파였죠. 그래서 어쨌든 노론이 계속 정조를 압박하자 노론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문체, 자 신문체를 쓰지 말고 박지원은 신문체 썼죠. 새로운 문체를 쓰지 말고 제발 고문을 써라. 이게 바로 문체반정. 그래서 문체반정의 주 대상이 바로 박지원이었지만 어쨌든 박지원은 여기서는 크게 당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 정조가 찍었던 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노론에 이런 책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왜? 그때 정조는 천주교 박해를 했었잖아요.
그 천주교 박해 중에 바로 남인 시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노론들이 바로 이 정조의 개혁 세력인 남인 시파를 누르기 위해서 천주교를 계속 압박가하자 정조는 천주교 박해를 했죠. 그러면서 노론에 대한 압박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찝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노론의 젊은 층 안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문체. 그래서 바로 이때 박지원이 이 문체 반정의 칼날에 서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선왕사 단과 스터디에, 이게 스터디 문제였습니다. 정조의 문체 반정 나오고 바로 이 문체 반정에 칼날에 박지원이 있었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답은 지금 1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못 들어본 것 때문에. 어쨌든 보세요. 주자 성리학을 비판했고 양명학. 조선에게 양명학을 학문적으로 학문화시킨 사람은 정제두예요. 18세기 강학파 정제두. 그 다음에 청사열전을 지어서 김시습 등 도가와 관련된 인물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절대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근데 얘기하겠죠? 허목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호민들이 나라의 중심이 된다. 중간 계층이 튼튼해야 된다. 호민들이 나라의 중심. 이건 허균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3번과 4번은 전혀 몰라도 돼요. 앞으로도 몰라도 돼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문 나올 때 여러분 이런 거 모르는 거 제끼시고 두 군데에서 좁히셔야 돼요. 두 군데에서. 근데 정제두가 여러분 그렇게 글자 쓴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으로 문체 반전의 인물은 박지원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이고 그래서 푸셔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가 만점 방지형 문제였어요. 아까 우리가 산성 문제, 삼국시대 산성 도성 문제, 도성에 있었던 그 도성 문제하고 요 두 문제가 일단은 여러분이 좀 틀리셔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쨌든 19번 문제 보고 여러분 살짝 감동받았어요. 출제자가 그래도 정말 성의있게 냈구나. 제가 14년 동안 가장 참신한 문제 중에, 참신한 사료 중에 하나였네요. 뭐냐면 기존에 있던 사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박지원의 아들이 그 책에서 나왔던 이 글을 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19번 문제는 틀려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잘 냈구나만 느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이건 틀리시면 안 되죠. 사실 구급 문제, 제가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현대사 들어갈 때 바로 이거. 해방 며칠 전 엔도 정무총감은 어제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모욕하던 이 사람을 초청하여 1번인의 생명보호를 애걸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이게 키워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 네 가지, 요게 나와서 요때 상황 물어봤던 거. 여운형이 바로 패망한 일본 조선 총독에게 이제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조선에서 나가게 도와주겠다. 대신에 네 가지 조건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 감옥에 있는 정치범,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거. 그 다음에 여기 3개월간의 식량 확보. 그래서 늘 현대사 얘기할 때 여러분 요 지문부터 보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상황 여운형이 얘기했던 거. 그래서 여운형 얘기 물어보는 거. 그는 제일 먼저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그죠? 그러나 좀 이따 건준이 해체되고, 그 다음에 다시 뭐였습니까? 다시 좌우합작위원회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직후 이스만의 정업 발언. 그 이후 그가 중도 계열들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좌우합작 실현칙 얘기하죠. 올해 사회복지 3월달 봤던 사회복지 문제는 바로 여운형과 이런 김규식, 안지용의 좌우합작 실현칙 내용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취급이라고 특별하지 않아요. 꼭 거의 9급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알아야 되고, 어쨌든 그때 제가 늘 미군정의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답은 2번 됩니다. 현대사는 딱 한 문제 나왔는데 현대사는 주는 문제예요. 특히 맨날 나오는 게 어디라 했어요, 여러분? 특히 이 정부 들어오면서 어떤 민주화 얘기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항상 해방 공감만 들이따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나왔네요. 반탁운동을 주도했던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여기에 장은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신민족주의. 우리가 이거 3번과 4번이 작년 2015년 기출문제였습니다. 7급사 1번, 사복에서 3번. 여기 인물 물어보고, 인물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신민족주의, 그 다음에 연합적 신민주의, 이거 물어봤던 거. 어쨌든 신민족주의 내세운 국민당, 이건 안지홍이고, 그 다음에 연합성 신민주주의, 이거는 백남훈이고, 중도 계열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현대사에서의 공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문제 저랑 잘 해설을 들어보니 여러분 이제 좀 얼굴이 좀 환해지셨네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일단 이 시험을 보셨던 7급 분들, 자, 일단 합격하셔야죠. 그래서 자, 이제 잘 보신 분들은 일단 이제 일단 자,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최종까지 자, 잘 하셔서 면접도 중요하니까 면접 준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자, 비록 잘 되지 못했다면 여기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걸 갖고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갖고 다시 내년을 준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지금 제가 10월입니다. 내년까지 사실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9급 분들도 내년 4월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고요. 7급 분들 내년 자 7급 시험까지 시간이 길지 않아요. 자, 내년에 더더구나 7급은 영어가 없어서 6과목이죠. 그러나 또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한국사 같은 과목은 더 기본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아까 그런 과정법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숫자에 너무 주력하지 마시고, 아까 박지원 그랬을 때 그 밑에 못 봤던 허목, 허균 그런 얘기까지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문제가 나온 순간에는 다시 한번 그 지문들 하나하나 보는 훈련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또 다른 문제로 가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 자, 서궁의 고려도경이 변형돼서 우리가 또 달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한 번 봤던 기출문제를 그냥 답만 보지 마시고요. 그거 갖고 다시 지금 처음 다시 시작하신 분들은 그 기출문제에 다시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을 내가 더 봐야 될지, 그 다음에 약간 지엽적인 사실들은 그런 지엽적인 지식을 조금 한 번 더 보시면서 항상 역사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변화를 보는 거고, 이 변화에 따라 시대를 나누고, 역사는 이게 어느 시대인가요?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인가요? 어느 인물인가요? 이 아버지 누군가요? 이 인물 누군가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뭐가 있었나요?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 그래서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 전체 흐름을 보시면서 그 안에 다시 중요한 사건들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그런 훈련하시면 내년에 여러분 한국사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전략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여러분 그 기출문제, 일단 기출족보 2000제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1년 단위로 하는 기출문제 강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기출족보는 어쨌든 제가 공무원 시험에 그런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이제 한 2달 동안 하는 정말 제대로 된 기출 강의고, 그 다음에 자 1년 단위 기출특강, 그거는 아주 짧게 오래 있었던 문제를 전체 풀어드리는 시간인데 그게 늘 제가 12월 24일, 25일 날 하잖아요. 그럴 때는 또 한번 꼭 만나셔서 아주 빠르게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어떻게 오랫동안 문제가 나왔는지,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년을 또 준비할 때 우리가 첫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또는 가만히 계지 마시고 계속 이론을 돌려보시다가 또 그때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 여러분의 학교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선우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